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최지원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관위의 부적절한 채용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또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헌재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련한 내용들 오늘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신문 펼쳐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한 헌재라는 기사의 제목이 실려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저희가 미디어월에서 크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선관위를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관위 구제불능이다 조선일보 지적했는데요. 우리는 회사 가족이다.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다. 이런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거의 300차례에 가까운 경력 채용 등을 살펴봤더니 모든 채용에서 한두 번 이렇게 잠깐 벌어졌던 게 아니라 모든 채용에서 비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없는 자리 만들어서 간부 자녀 뽑고 무료로 관사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구제불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했다고 해서 그걸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더더욱이 당황스럽고 좀 어이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트럼프가 마이너스에 손이 됐습니다. 한때 참 잘 나갔었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가 팡팡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단한 실망감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웃다가 울고 있는 지금 미 자산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한강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각종 다리들을 건널 때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는 이렇게 배를 타고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교통체증은 일단 좀 스트레스를 좀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시범 운항한다고 하고 요금은 편도로 3,000원,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2년 만에 미쉐린 3스타가 우리나라에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안성재 셰프의 빈자리,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3스타 셰프 가게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미쉐린 가이드 2025 시즌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2년 만에 3스타 셰프 가게가 나왔다는 부분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근데 예약이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커졌던 헌법재판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선관위원회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에 대해서 위법 위헌이다 이런 선고를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2년 전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온상이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었는데 헌재가 이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나온 감사원 입장과 어제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요, 선관위원회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의 감찰은 위헌이고 또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 업무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누가 과연 선관위를 그럼 감사해야 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그래서 헌재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자 감사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감사원 어제 전격적으로 선관위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23년 10년간 291건의 경력직 채용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중에서 위반이 없었던 채용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채용에서 위반이 발생했고 그 비위가 적발된 건수만 878건입니다. 적어도 878명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이들이 앗아갔다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임직원들 32명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 그걸 들여다보는 곳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일단 선관위부터 지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상습적으로 저렇게 채용 비리가 일어났다는 부분들. 일단 이번 헌재 결정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의하면 이제 일단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면요.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 제외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제외를 한다는 건 특혜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선관위는 물론 이제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관위의 업무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선거 관리에 가는 것은 고유 사무.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거, 일반 행정.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사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뭐 신입이랄지 경력직, 이게 지난 10년간 1000건 이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의 결과 발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 관리 자체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감찰, 특히 인사에 대한 감찰은 당연히 뭐 감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요. 내부에 있다고 하는데 내부에 제대로 감시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입니다. 또 외부 감시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 감시위원은 누가 뽑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 달라 수사하듯이 할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내부에서도 전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고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뭔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재가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외부로서의 어떤 견제도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연 옳았느냐, 이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뒤에 조금 더 깊숙이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선관위원회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냐,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보다 법과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할 선관위에서 내 딸 그리고 내 아들을 뽑아달라, 이렇게 아빠 찬스 논란을 주도한 당사자, 바로 선관위 내부의 최고위직 인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요, 자격 요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키고 또 이러한 인사 특혜를 입은 의혹을 받고 있죠.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도 있습니다. 면접위원회 평가표를 조작했고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은 비공개 또 비경쟁 채용에 응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다인수로 같이 이제 면접을 보고 그중에 경쟁을 거쳐서 딸을 채용시키는 이런 방식도 아니라 비공개 비경쟁, 그러니까 한 명을 뽑겠다고 해서 그 한 명의 딸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딸을 임명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인력 수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직 채용을 지시했고, 그리고 김세현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여기에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봤던 사람들도, 인천 선관위에 면접봤던 사람들도 김 전 사무총장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 결국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강화군 선관위에 합격했고 1년 만에 보다 높은 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관사를 무료로 제공한 부분인데 집도 공짜로 줬습니다. 요즘 집 구하기가 정말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들에게 관사를 무조건 한 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하나 해줘 라고 했더니 규정에 없는 관사를 무료로 제공해서 특혜를 제공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선관위에서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특히나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문제는 어제 오늘 불거진 얘기가 아니었죠. 그 아들이 선관위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세를 얻었던 상황인 건지 그 당시 선관위 관계자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연구단 같은 거에 참여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 왕자님 오셨다면서. 때문에 당시에 선관위 내부에서는 왕자님이 오셨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옛날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2020년의 일이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대표를 뽑는 기관 아닙니까? 네. 뽑을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사람을 경쟁해서 뽑는 그 과정을 하는 그 자체는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는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전혀 공정과는 거리가 맞습니다. 먼.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2023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감사원에서 그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떠밀리듯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뭘 했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겠냐. 이 부분이 제가 납득이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네. 무조건 모든 거 인사 채용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 말대나 우리 가족 회사라고 얘기하면 본인들 돈으로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1963년 이후 설립된 이후에 딱 저번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한다면 네.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헌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비유가 그럴 수 있지만 헌재도 거기 구성원들이 판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도 그 정점은 판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현실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법전 위의 어떤 문구 그런 거를 굉장히 도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 하나하나에 그냥 매여 있다 보니까 네. 현실을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왕자님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무차장의 딸도 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딸입니다. 착하고 성실하다. 원래는 이 딸이 충남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의 선관위에 좀 채용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아버지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충북 선관위 담당자 A씨에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충북 단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결국에는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추천 차장이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을 한 이런 사례입니다. 김주일 대변인, 누구 딸인들 착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딸 당연히 착하고 성실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차장이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게 그 압력으로 당연히 느껴질 것이고 이런 전화 통화를 받으면 상급 기관에서 그 어떤 연락을 받으면 네. 상급 기관에서는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질타를 받는 것은 또 저 역시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매우 크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 선관위가 뭔가 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독립성대로 보장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그 감시와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부분 이것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적인 불비된 부분이 사실 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못한 이런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기인되어 있는가? 이게 내부의 감시 시스템 또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큰 숙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참 화가 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어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였고 선관위의 모습 정말 저희가 그대로 보고 있는 또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감사원의 감찰로 비리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채용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정상적인 채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291건의 채용 모두 다 불법적인 요소가 당시에 담겨 있었고 그 가운데 혜택을 받던 사람이 878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878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자, 당시의 사람들, 문제가 됐던 사람들 줄줄이 재판에 넘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해서 7개월 만에 승진했고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승진 문제는 저희들은 오기 전에 그 이전 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했던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세작으로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아빠 찬스로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반면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계 변호사님, 사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청탁 전화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만약에 전화하면 이 사람 배제하는 게 요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뭐 역행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채용 비리를 통해서 채용된 자나 그 채용제 비리에 관여된 부모가 같은 조직 내에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또 징계가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것이 횡행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밝혀지고 또 지난해 저렇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헌법기관 간 권한의 문제고 헌법 97조의 해석상 감사원이 이 독립된 헌법기관을 직무감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헌법 해석상 당연한 것이고 감사원법에 중앙선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에 대한 판결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이미 드러난 어떤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될 것이고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시는 이런 채용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회가 사실상 유일한 외부적 통제 장치인 거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매년 하는 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만 이 채용 비리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고 하면 이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 외에도 사실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이런 채용 비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오랫동안 이 축적돼 있었다고 하면 단순하게 드러난 몇 명을 처벌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국정감사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관위에 외부감사위원회 제도를 2024년에 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완벽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 스스로가 다시는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 스스로 뭘 하겠다는 걸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만약에 헌법상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판단했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 시점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가 부실한 직원들도 묵인한 정황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 출국, 무려 817일간 해외 체류했고 그중에 183일은 무단 결근과 허위 병가 그리고 공가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서 3,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또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전북대 선관위, 선관위 규정상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불가한데 로스쿨 진학 목적 연수 휴직을 승인해줬다. 출장제를 벗어나서 로스쿨 수업 듣고 졸업까지 했다. 이건 중앙선관위가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이대로 계속 눈 감아줘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헌재에서 저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는 더 초롱성이 되고 어느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컨트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뭐 아직 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선관위는 국회가 국정감사해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어떤 기관이죠? 선관위는 선거로 관련된 기관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선거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선관위를 제대로 국정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관위를 이제 컨트롤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인사에 관련해서 거의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가족회사를 운영해요. 근데 제 아들이 뭐 상무예요. 그러면 휴가 간다고 하면 휴가서 내라고 가지 않고 그냥 아무 길을 갔다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10박 11일 해외여행 가는데도 뭐 연가도 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갔다 와서 뭐 허위로 뭐 병상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끼리 끼리끼리니까 이게 다 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의 범죄가 사실은 인사와 채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헌재에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헌재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해봤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감시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어떤 기관을 설정을 해서 감시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국민이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반 행정이랄지 채용이랄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걸 공시하도록 하는 근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법이 개정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하는데 이런 법 개정을 누가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감사원의 감사 가운데 정말 황당한 게요. 선관위 관계자들의 반응 그리고 또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고 선관위는 경력직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와중에 그 답변으로 선관위가 내놨다는 겁니다. 참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는 이런 지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에서는 헌법기관이니까 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관련한 그 선관위 내부 채용 지침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아빠 찬스 등 채용을 둘러싼 선관위의 지금 온갖 비리들, 헌재가 무소불위 감사 방어권을 줬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관위의 장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분들은 임기가 지나면 그냥 떠날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다 문제의 정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무총장과 차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판사,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분들한테 제가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지역을 가면 그분들이 다 그 선관위 관련해서 업무를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해 보니까 본인들은 때가 되면 그냥 네. 서류만 보고 사인만 한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선관위 말단 직원부터 해서 쭉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페이퍼를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 법관이 있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이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관의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선관위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면 상주해야 되거든요. 상주도 아닙니다. 그냥 때때로 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했을 때 네.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뭐냐?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달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호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관위를 촘촘하게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상으로 스스로 자정작용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 결정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보여드리죠. 예, 나경원 의원,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관위를 법위의 성역으로 놓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의 성지, 부정청탁의 온상이 된 선관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데 이 선관위에 대한 자체 개혁의 시급성 주장함과 동시에 이 선관위의 내부 비리를 그냥 면죄부를 준 헌재 결정이 더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도 같이 내놨습니다. 선관위 어제 이 감사원 결과에 일단 국민한테 사과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끄럽다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은 안 느끼세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임명받으신 이후에 이 가족 경력 채용 의혹 문제, 그다음에 북한 해킹에 대한 부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 시스템, 사전 투표 관리,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내년 총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그때 뭐 자리 자체에 연연히 하거나 절대 그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제가 과연 사퇴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선관위가 바로 잡혀진다라든지 그렇다고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은 금방 바로 지겠습니다. 예,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것은 선관위원회지만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사실상 성역을 또 만들어주고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질문 한 가지 던졌는데요. 마피아 선관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 과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주제를 또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감사원의 이 선관위에 대한
자체 이 견제 도구, 견제 기관으로서의 이 내부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견제 기구가 더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선관위의 자체 자정 기능에만 현재까지는 기댈 수밖에 없고,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선거를 관리하는 게 또 선관위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선관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댈 수 있겠느냐, 그 논란도 좀 있어서요. 이 선관위에 대한 견제기구 그럼 과연 누구에게 주고 또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면죄부를 줬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내린 것은 그동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정해놓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상황의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인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규정에 불비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이라든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그 모습이 나왔는데, 저 모습이 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시정 개정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대 동기라고 하는 김용빈 사무총장을 취임시키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사무총장들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맡아왔던 전례를 김용빈 사무총장이 깨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지난 작년 24년도 1년 동안 김용빈 사무총장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적 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욕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이 상황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은 개선대로 필요한 것이고, 개혁적인 조치를 법을 통해서 만들든 아니면 내부 감사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뭐 직무감찰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든 이런 어떤 조치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압력, 또 국회의 압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 이 시점도 조금 좀 공교롭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그 헌재의 판결 내용 보면 대통령실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내릴 때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말씀 의혹으로 제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정무적인 논란들 등등으로부터 감사원의 입김이 작용된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헌재의 내부 판단도 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판단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서 감사원장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관위를 뭔가 뭐 감찰을 한다, 감사를 한다, 이건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선관위 업무는 가장 독립해야 할 부분은 선거관리 업무거든요. 네. 그럼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종의 행정부 소속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리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행정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사무. 그래서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이제까지 선관위는 아마 이번 헌재 결정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런 확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어차피 뭐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던 감사원에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까지 타치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0년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 이전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종의 가족에서 했다고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전에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기가 치외법권적인 지역이니까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탈취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완전히 자신들 세계에서는 뿌리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는 관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일반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뭐 관여를 한다고 해서 선관위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김기현 대변인, 이게 지금 선관위가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소쿠리 선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과하는 일도, 선관위원장이 과거에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가 볼 때 법에 의하면 감사의 어떤 예배적으로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 헌재, 법원, 여기에 보면 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도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 이외 행정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지금의 헌재가 이 부분은 이제까지 나왔던 언론에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무적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일종의 언터처블이다,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자정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관 외부에서 견제받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헌재가 우리의 어떻게 방어막, 보호막이 확실히 돼준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내용을 감사원이 감사한 것도 아니고 채용 비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도 헌법재판소는 하지 말라. 심지어 선관위 사람들조차도 가족회사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법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도를 묻는 얘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 기록했고요. 신뢰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5%에서 3%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습니다. 비단 이번 선관위 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상당히 잃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또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구로 보고 또 독립적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을 위헌으로 했다는 그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선관위를 견제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소불위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헌재에 대한 얘기를 해볼 부분은 바로 어제 있었던 마은혁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은혁 결정으로 편파성 구설에 오른 또 다른 헌재의 모습 지금부터 짚어봐 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편파적 판단 아니냐는 논란도 거센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미뤄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편향 논란이 거셌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기를 터준 셈인데 이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최상목 대행 측과 또 국회 측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임명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계나 실무에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한 명은 여야가 지금 합의로 선출을 해오던 게 관행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국회의 권한이 좀 독자적이다 이렇게 국회 손을 사실상 들어준 대목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110조의 해석상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당연한 결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 선출권은 문헌 규정상 명백히 존중되어야 되고 대통령이든 뭐 권한대행에 의한 권한 행사든 형식적 임명권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올 것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어떤 편향성 논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걸 고려하는 건 아니죠. 국회에 3인의 선출권이 있고 그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의 의무, 그거를 그렇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한 겁니다. 근데 헌법 이 110조의 해석상 이 부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런 부분을 한 측에서는 이 부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선관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8대0 보수 진보 뭐 재판관의 성향에 관계없이 전원 일치에 의치된 의견이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 해석상 다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쨌든 이 재판관 임명 최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국회 네. 추천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기도 하고 합의로 추천받기도 해서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 몫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천 배제하고 국회가 추천했으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이번 헌재 판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요. 아마 이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제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잘못 하던 것이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이유랄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회의 어떤 합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전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걸 없었다고 그렇게 또 헌재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된 관들끼리 평일에 거쳐서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는 그런 뭐 관례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합의해서 다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점들을 왜 무시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긴 하지만 네.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이제 형식적 임명권이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대표적으로 혼자 했잖아요. 그러면 권한쟁의에 관한 것이 물론 뭐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 다를 수 있겠지만 국회의 어떤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 의결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별개의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도 사실은 헌재에서는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별개의 의견 중에는 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물론 뭐 침해를 했기 때문에 방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방어적이라고 해서 의결이 필요 없다.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별개 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마음대로 방어적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남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권한쟁의에 관해서. 그리고 법에도 사실은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 의결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수긍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도 이견이 조금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이 석연치 않은 점 변론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었는데 헌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민주당에게 이 흠결이 될 만한 국회 의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라 이런 취지로 힌트를 줬다 이런 장면이 뒤늦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기득 대변인, 이 지금 사건의 쟁점이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었던 이 후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임명하도록 촉구했다라는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게 아주 논란이었는데 지금 문영배 소장이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의결을 거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의견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힌트를 줬다 이런 논란이에요? 사실 내용적인 걸 다툴 때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식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인이 곧 국회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는 300명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각하돼야 된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달 초에 원래는 3일이었던가요? 오후 2시에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 했다가 2시간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게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문영배 대행께서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뭐 어떤 힌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회의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느냐 했더니 뭐 2주 안에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뒤늦게 결의안을 촉구했습니다. 촉구안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냥 야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거를 힌트를 줘서 보완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면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해오세요라고 얘기하는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지금 여권에서는 이거는 미리 답을 알려준 것이다.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건 야당의 의회 독재다.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꼼수로 민주당이 임명촉구 결의안을 슬그머니 해놓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각하하지 않고 인용 결정한 것은 다른 실체적인 내용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권한대행이 함부로 임명할 수 없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임명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 그리고 의회 독재 자체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당 독재의 국회 표결에 절대적 효력을 주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입니까? 자,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될 법하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저렇게 가이드를 제시해줬다라는 여권의 어떤 지적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치 민주당과 뭐 짬짬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마은혁 후보가 그러면 여야의 합의가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다. 직전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명히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문으로 이 국회의장에게 다 간 겁니다. 거기에 마은혁 후보의 이름도 적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도 그 부분을 봤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의회 독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을 모으는 총의 과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는 데까지 가다가 정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표결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나 소수의 그 정당이 반대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국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 후속적으로라도 이 그 과정을 치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신뢰도를 흔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관계가 어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헌법상의 권한 안에서 충분히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툼에서 이 국회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 일치로 받아들여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임명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논란 더 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 개인 성향에 대한 논란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 후보자 지난 청문회 발언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1.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 대단히 놀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 과거에 민노당 관련 사건, 국회를 불법 점거했던 민노당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줬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또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향적인 인물이다, 이런 논란을 받아왔는데, 이런 후보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김기흥 대변인님? 맞습니다. 이분이 저는 하나 결정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후원금을, 이회찬 전 의원의 후원금을 준 게 2009년입니다. 네. 근데 2009년에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그 민노당 의원들이,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를 점거를 했어요. 민주당 당직자가 같이 하다가 민주당 당직자들은 자진 해산했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소 기각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아쉬웠던 판결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때 판결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바꾸지 못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한다는 어떤 의견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마저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을 떠나서 본인의 어떤 신념이 너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심의 결정까지 못 바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력과 그런 신념이 앞으로의 어떤 판단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선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헌재가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꼼수를 썼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마은혁이 임명되면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6명을 확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미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던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들을 보면,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했던 추천자의 어떤
그 민주당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명 주체별로 보시면 지금 정영식 재판관 윤 대통령이 임명했고 조한창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어제 물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에 전원 일치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적어도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저기에 합류를 한다면, 임명이 되고 합류를 한다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합류를 한다면 결과는 너무 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 임명이 돼서 합류를 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든다. 네. 경우에 따라서 0%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탄핵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은요, 이념적으로 자기 어떤 좀 강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회에서 3명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야 1명씩 하면 보수와 진보라고 한다면 자기 성향 있는 사람 당연히 추천하겠죠. 네. 자, 대통령도 진보 측에서 나온 대통령이냐 보수 측에서 나온 대통령에 따라서 자기 목 3명을 보수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대법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대통령이 보수 측이면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원장을 임명하죠. 그리고 진보 측이면 진보 측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념적으로 상당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재판을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성향도 사실은 극단적이고 극우나 극좌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향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기관이 헌법 수호기관인데 경우할 때는 너무나 이념적으로 가버리면 헌법 수호라는 미명 아래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념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회주의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네, 그 네. 인민노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아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그 민노당 보좌관들 12명 기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마 공수기의 공소권 남용으로 된 것 같은데 판사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수기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유무죄가 아니고 그냥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판단하지 공수기각을 해버렸어요. 그게 항소심 대법원 가서 뒤바뀌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판사 임용되기 전에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 한 그것이 연장선상이 아닌가.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상당히 이제 그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왼쪽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이 돼서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는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된 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네.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네, 시급한 사안이냐, 임명해라, 양측의 입장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아마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일정에 따라서 지금 여야의 상황의 유불리 각자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적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게 되겠죠.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관측 나옵니다. 반면 이 마 후보자, 성향이 뚜렷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보수 지지층이 반발해서 더 강력하게 결집할 가능성 높아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여론의 향배 주목할 텐데 이 여론으로부터의 압박을 크게 느낄 가능성 있다. 한편으론 유리하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탄핵 헌법재판소 정족수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6명 기각을 시키기 위한 인용을 시키기 위한 6명 정족수를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했기 때문에 변론에 대한 갱신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 자체가 늦어지게 되고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보다 늦어지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결격 사유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불리하다. 이런 관측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머리도 아마 복잡할 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한독수 총리의 어떤 복귀 여부도 조만간 금명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2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는데 여권에서는 2심 선고 날짜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보다 더 당겨서 선고를 내려도 무리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고기일이 4주 뒤로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주가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일단 법대로 했으면은 2심 선고도 2월 15일까지는 법정 기한이었어요. 이재명 피고인이 계속 지연 전술을 펼치면서 그리고 조금 미뤄지게 됐고 2심 진행은 그냥 절차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1심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이 통상적으로 한 달을 주는데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왜 3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에 꽉 채워서 선고 기일을 잡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집중심리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늘리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네. 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심을 하면 한 달 후에 선고를 합니다.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그 사건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도 선고일자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당기고 싶어도 다른 사건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부는 집중심리하겠다고 해서 네. 사실은 뭐 초기에 어떤 뭐 수령하고 뭐 항소유서 쓰라고 소송기록서 청지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연작전 좀 썼죠. 어느 정도 통과 뭐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면 심리를 했으면은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그랬고 다른 사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하듯이 한 달간 두고 선고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빠르게 선고하면 1주, 2주, 경우 때는 늦어도 한 2주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 예측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쭉 하는 관행대로 뭐 한 달 후에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또 633에 의하면 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왜 2월 15일도 훨씬 지난 상황에서 변론 종결이 됐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앞당겨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뭐 3명의 어쩌면 부장판사들이 하는 재판부인데 뭐 2주면은 선고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건 배당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러면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죠. 그런데 한 달을 꽉 채워가지고 또 한 달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26일, 25일 딱 채우는 경우는 없고 되게 2, 3일 되게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오히려 하루를 뒤로 간 거죠. 딱 30일이죠. 예, 맞습니다. 30일 채우면 25일이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26일, 물론 이제 재판부가 재판 있는 요일이 있기 때문에 26일 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에서 신속히 판결 날짜를 좀 정해야지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 변호사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난다 이런 얘기 저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 3월 26일로 잡은 것 같습니까?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죠. 뭐 선고일 지정까지도 왈가불가할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도상 그리고 1심이 실제 이례적으로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고 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도 있었습니다. 검토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사건의 중요도상 충분한 심리를 거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물리적인 다른 어떤 선고 일정하고 겹친 걸 수도 있고 아마 재판부가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재판이 있는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까 26일로 된 거일 거고요. 그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일정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비판 이런 거 고려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항소심 집중 심리 기일을 통해서 있었던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양측의 주장 또 증인신문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재판을 달리 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3월 26일까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심 선고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고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주진우 의원은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일찍 결론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도 5월 20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법원이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이내로 좀 저는 압축해서 재판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사법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대로라면 5월 20일 전후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반면 친명계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 빨라도 6월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주장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선거는 일단은 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월을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근데 항소심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는데도. 예.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고요. 한 2달 정도는 보통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절차만 해도? 네, 절차만 해도요. 그리고 전원 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좀 높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신속 판결할 수 있다라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과 6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김만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법원도 신속 재판해서 빨리 선고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를 변론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서, 2심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사실은 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뭐 오래 걸릴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지금 이렇게 국민의 관심도랄지 이런 뭐 중요한 사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사건은요. 그 뭐 제출한 지 15일, 20일 만에도 그냥 심리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독 정치인 사건이랄지 이런 것은 막 1, 2년째 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2심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반 민초들이 제기한 상고 사건은 보지도 않고 다 기각시켜버리거든요. 너무 사건이 많이 있다 보이고 대법관 수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법원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자, 선고를 26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7일 마지막 날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서 14일 내에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대법원에. 그럼 대법원서 기록 접수가 됐다고 통보를 보내면서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지난번처럼 폐문부재랄지 뭐 주거 부정해가지고 또 이걸 한두 번 하면 또 이거 시간이 1, 2주 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소송 이력서 받고 한다고 해도 한 50일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재명 대표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2달 내, 3달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대법 선고 시점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또 여론전을 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성완종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2017년자 국민일보 신문인데 당시에 민주당 대표 출신인 송영길 전 대표가 유죄 가능성이 있는 홍 시장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지금의 주장은 좀 다르다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남지사였었나요? 대법원 이제 그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그때는 또 이제 민주당 입장이 또 이제 엇갈렸죠. 또 달랐죠. 만일에 이게 혼란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선고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요. 대법원 가서는 다시 이제 파기완성되지 않고 2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시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연루돼 있었을 때 만약에 당선됐을 때를 전제했을 때 이 재판이 기존 재판이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단돼야 되느냐 논란에 대해서 여러 설문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재현 앵커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게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2명. 그리고 뜻을 유보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혹여나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 전문가들 의견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규현 변호사님. 이 헌법 84조 해석은 대선 때마다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 진영이나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그 당시 아마 홍준표 후보 측이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또 반대 주장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겠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소추의 의미는 문헌 해석이나 또 헌법 제정 그 84조의 제정 취지상 진행되는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일보 그 인용 그 헌법학자들이 그 조사에서는 이제 다수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수설이 그 홍준표 대표 그 당시에는 지금 당선돼도 재판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렇게 국민일보에서 아마 접촉해서 의견을 받은 전체 헌법학자들 숫자 중에는 이제 다수가 저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헌법 교과서에서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뀌었군요, 기류가.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을 갖고 이제 해석론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는 저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이번 주장에는 또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건데 84조의 해석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한 어떤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재판이 뭐 5개, 6개 진행되는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허용돼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유죄 판결까지 이르게 돼서 직을 상실시킨다고 하면 만약 어떤 정권이 이 권력이 목적을 갖고 이런 식의 무리한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차기 대선 후보나 유력한 경쟁자를 묶어두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의 의미는 당연히 당의 사건에서 당의 임기 동안에 진행되던 사건에 대한 기소나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맞다는 게 이제 바른 해석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10년 전 가까이 된 그때 과거 주장과는 상당히 상충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84조에 대해서 재판도 중지된 게 다수설이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 얘기해보면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할 생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왜 자꾸 지금 재판이 중지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유죄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아, 유죄가 아니면 재판 중지가 뭐한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지된다고 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 걸 전제로 그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스스로 유죄임을 그렇죠. 기정사실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그런 일로 자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4조와 관련해서도 자꾸 다수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84조 자체가 10년 전에는 재판 받은다는 게 다수설이었고 그럼 그 안에 책이 몇 건이 발간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아니다 재판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추는 기소와 의미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소추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국어사전 한번 보면 되고 법률용어사전 보면 기소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판까지 중지시키면서 대통령에 특혜를 준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선거권 박탈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유죄임을 이미 생각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중지된다 이런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일 대변인?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무죄 취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전현희 의원이 헌법 이 책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도서관 가서 찾았다고 하는 그 책에서의 소추의 개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소추라는 것이 형사소수법상에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소추를 정리하면 여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을 기소라고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면 재판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다수다 소수다로 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해법은 지금 이 헌법상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